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지난주에 유사연금으로 ELS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좀 어려웠나 봐요. 원래 금융상품, 특히 파생상품 쪽으로 가게 되면 내용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것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금융기관에 갔을 때 ELS를 선택할 때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골라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이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예금만 하셔야 돼요. 수익률을 좀 더 높여보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니까 완전히 익숙하진 않아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이해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자금을 운용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은퇴를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 소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여러 소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역시나 저희는 죽을 때까지 세금을 냅니다. 지난 저희 영상에서 보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보다 보면 어떤 기준의 소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소득의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도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은퇴 이후에 내는 조세, 그것이 세금이든 아니면 건강보험처럼 준조세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의 소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양이 좀 많아서 2회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종합소득과세하고 각각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먼저 소득 기준을 어떤 것인지 그걸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를 비롯한 준조세 성격의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소득 기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소득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퇴 이후에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은퇴한 뒤에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임대사업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에 직장하고는 다르지만 조금만도 어쨌든 월급이 작아도 다니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은퇴했으니까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와 뭐 퇴직연금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퇴직소득도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은퇴한 뒤에 여러 퇴직금이나 이런 걸 넣어두면서 또 거기서 이자도 나오고 하니까 금융소득도 생겨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배당도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금융소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연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연금도 소득입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은퇴해서 뭐 어디 강의도 갈 수 있고 짜잘짜잘하게 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그걸 기타 소득에 다 잡히거든요. 어차피 그걸 돈을 주는 상대방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은퇴를 한 이후에도 은퇴하기 전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거의 빠지는 게 뭐 개개인별로는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없이 거의 다 똑같이 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각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안 썼던 것은 뭐냐면, 무슨 소득이든지 간에 원천징수에서 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떼고 받으면 되지 하면서 얼마 떼었는지는 알아서 떼었겠지 하면서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특히 회사 다니고 그럴 때는 또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다 떼고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건강보험이든 뭐든 그냥 내는 대로 다 냈지 그거까지 따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냈고 뭐 은행예금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 임대소득 같은 경우가 먼저 뜹니다. 사업소득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지만 거기서 일부 임대소득은
따로 분류해가지고 분리해서 따로 세금을 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그 근로소득만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것만 내면 되는 거고 퇴직금은 당연히 나올 때 내야 되는 거니까 그 있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은 당연히 이자 소득세라든가 배당소득세를 띄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은 보세요. 공적연금 공무원분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 받지만 또 저희도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국민연금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금저축이다, 뭐 개인 IRP다, 또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이다 다 넣잖아요. 다 각각에 대해서 또 세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세금 또 따로따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리랜서나 뭐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세금을 띄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때 한꺼번에 내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각각 나오는 걸로 해서 따로따로 세금을 내는 걸 보면 우선 사업소득 관련돼가지고 별도로 내는 것은 임대소득을 뺀 지금 나머지 소득, 나머지 종합소득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소득을 뺀 나머지 그 각각의 소득, 뭐 근로소득, 금융소득, 뭐 여러 소득,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는 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거기서 15.4% 분리과세를 내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걸 할 때 그럼 임대소득 금액은 누구나 똑같냐면 그렇지 않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임대 등록자, 임대사업 등록자를 등록하신 분이 있고 임대사업 등록을 구청에 안 하시고 세무서에만 하시는 이제 분도 있는데 이 임대사업자 분에서 등록을 하신 분들은 거기서 뭐냐면 필요경비율 60%를 빼줘요. 신고하지 않았을 분들보다 그 필요경비를 좀 더 빼드리고 그 다음에 공제도 2배 정도, 400만 원 정도를 빼드리는 겁니다. 이걸 뺀 나머지 금액. 저희가 세금을 낼 때는 그 전체 금액이 아니라 거기서 경비를 다 뺀 금액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내가 월세 받은 거 전부 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쪽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를 내고 끝내는 거죠. 그 금액이 종합소득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급여소득할 때 띄게 되지 않습니까? 과세 표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공제까지 다 해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것대로 이제 하고 퇴직금은 좀 복잡한데 퇴직금은 가만히 보시면은 회사에서 낸 퇴직금이 있고 또 그거를 운영에서 나온 운영수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퇴직금 원금 회사에서 딱 퇴직금이라고 주는 그것은 퇴직소득세가 퇴직할 때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낸다 그래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확정이 되는데 그걸 일시금으로 찾아가면 그때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시금으로 안 찾아가고 퇴직연금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럼 퇴직연금으로 찾아가면 그 원금을 찾아가는 돈만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퇴직소득세가 결정이 된 것 중에서 그 퇴직금에서 몇 프로 찾아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세금을 또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똑같이 나눠서 내면 뭐 똑같잖아요. 지금 내나 나중에 뭐 쪼개서 내나. 근데 좀 더 연금을 많이 하도록 뭐냐면 내야 될 세금 중에서 한 30% 깎아주는 거예요. 그 30% 깎아준 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내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마다 쪼개서 받는 겁니다. 연금을 10년에 받으면은 그 세금을 10년에 나눠서 매달 쪼개서 내는 겁니다. 이 세금을 이제 쪼개서 낸다고 하는 금액 부분 쪽이 이제 혜택인 거죠. 그런데 퇴직금 받는 중에서 일부는 운영수익도 있어요. 그 퇴직금을 또 DC형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운영수익이 생기는데 그 운영수익에 대한 것은 또 여기 적용되지 않고 기타 소득세로 따로 떼요. 뭐 어차피 세금 띄는 거야. 거기서 알아서 띄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일시금 찾을 때하고 연금 찾을 때 세금 비교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소득 부분 쪽은 뻔하죠. 이건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띄고 나오니까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연금소득이 좀 복잡한데 연금소득을 퇴직하면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받을 때 보시면 공적연금은 공적연금의 그 연금소득세가 저희가 말한 퇴직연금하고 달리 뭐냐면 우리 소득 때 띄듯이 띄는 겁니다. 우리 소득세가 금액마다 띄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은 그 자체를 하나의 월급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득처럼 똑같이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사적연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이 도대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있잖아요. 저희가 직장 다닐 때 연금저축 들 때 그거 소득세 공제 혜택 받았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금을 자기가 추가로 더 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가 IRP라고 하는데 제가 따로 IRP 가입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찾아가면 기타 소득세를 떼요. 16.5%. 그런데 이것을 연금으로 받아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이 연금소득세가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아도 연금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위에 보셨지만 이연퇴직소득세라 해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냥 퇴직소득세를 쪼개서 내는 것뿐인데 이 사적연금에 관한 것, 사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은 이 연금소득세를 떼게 돼요. 그 연금소득세가 그 나이가 그 70 이전일 경우에 미만일 경우에는 5.5%를 띄고 그 다음에 70대는 4.4%, 그 다음에 80대 넘어가면 3.3%만 띈다는 겁니다. 갈수록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연금저축은 뭐냐면 그냥 보험사에 드는 거예요. 보험사에도 보면 연금 많아요. 근데 이것은 보통 뭘 혜택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연금을 들므로 해서 10년 이상 들면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10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내면 또 이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 저축도 이것이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장성 보험이 아니거든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이 그 필요 경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리랜서 이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비율이 60% 정도를 경비로 차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빼주죠. 자기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으면 더 말해서 더 인정을 받으면 뺄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60%를 빼버리죠. 그러면 그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 원보다 작으면은 그냥 기타 소득세를 띄는 거예요. 300만 원이 그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종합소득세로 가게 되는 건데 그때 그 소득이 말씀드린 대로 필요경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년 5월 달에 뭘 하게 되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 그러냐면 급여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소득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이때는 이미 다 냈는데 어떤 것들을 다시 합해서 이제 내느냐. 다시 합해서 낸다는 것이 또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합하면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 종합소득과세는 이제 누진세니까 세율이 원래 냈든 각각 냈던 거의 세율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합쳐서 또 내는 세금은 누진세예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서 그걸로 다시 계산해 봤을 때 원래 낸 돈보다 이제 더 많으냐 적냐에 따라서 돌려주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대부분 더 내죠. 그래서 저희가 종합소득세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를 보면 우선 사업소득은 다 들어가요.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뺀 이건 뭐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임대소득자 같은 경우에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이에요.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아니라 임대소득 빼고 나머지 있는 소득의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임대소득이 얼마가 됐든지 그거를 다 이 종합소득에다 합산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합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임대 등록자냐 임대 미등록자냐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틀려지는데 이전과 2천만 원 이하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공제 부분이 없어요. 필요경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소득은 똑같아요. 과세표준랑. 근데 아까 거기는 급여소득만 있을 때는 그걸로 끝내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저런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은 급여소득 때 그때 세금 떼었어도 일단 다시 다 적어서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합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퇴직소득은 안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은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따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아까 말한 이자하고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괜찮은데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합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통째로 다 그거를 종합소득 과세에다가 그 초과 부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 솔직히 사업도 안 하고 월급도 없고 퇴직소득은 해당되지 않고 난 연금 없고 그냥 내가
돈을 넣어놓고 예금 이자라든가 주식 가지고 있는 거 배당만 가지고 먹고 산다. 뭐 기타 소득 같은 거 특별히 난 들어올 거 없다. 유일하게 내 소득은 내가 맡긴 돈 가지고 이자 소득 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7천만 원 정도까지는 뭐냐면 종합소득에 느나 안 느나 똑같아요. 어차피 모든 7천만 원까지는 어떡합니까? 이자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금융소득만 가지고 종합소득에 넣어봤자 7천만 원 정도까지는 그 세금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서로 똔똔인 겁니다.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넘는다고 해서 세금 엄청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더 내는 게 아니라 귀찮기만 한 거예요. 종합소득 신고를 한번 더 할 뿐이지 뭘 더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득이 엄청 이제 많았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또 이제 은퇴한 뒤에 또 근로소득이 생겼다든가 어디 재취업하다든가 하게 되면 금융소득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융소득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제 일종의 이런 거예요. 퇴직연금 같은 걸 이제 안 하고 내가 이제 어떤 예금 같은 데다 넣는 거죠. 근데 퇴직금 자체가 이제 막 뭐 1억, 2억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소득이 뭐 근로소득이 또 이제 1억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율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막 24%, 40%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 금융소득도 24%, 40% 내는 거니까 거의 금융소득의 이자를 다 세금 내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소득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세율이 이자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한 분들이 당연히 오는 연금소득이죠. 자, 연금소득은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먹고 산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딴 거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공적연금 할 때 세금 떼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끝내는 거,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어요. 공적연금, 연금 받는 거. 이 공적연금에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합산을 하지요. 공적연금 전체.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사적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이거는 세제 혜택을 받은 사적연금을 말하는 거지 보험사에 든 연금저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적연금은 1년에 합계가 1,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받은 돈 전체 연금을 넣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종합소득 신고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300만 원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그 전체 금액 그러니까 310만 원이어도 310만 원을 다 종합소득세 합산에다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세금이 나오면 각각 냈었지 않습니까? 아까 분리과세 때 그거만큼을 빼고 더 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더 내는 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내야 되는 그 세금 관련돼서 이제 은퇴 이후에 걸리는 특히나 이제 사업 관련돼서 임대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 소득, 그 다음에 퇴직하니까 퇴직소득,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이 많아지잖아요. 그 은퇴하시면은 왜냐면 퇴직금속더 많이 받으니까 그랬을 때 그 금융자산과 관련된 금융종합과세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연금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짜질짜질한 이제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 관련돼서 내야 되는 세금 이렇게 분류과세하고 종합과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금 말고 우리가 준조세라고 하고 있는 건강보험 같은 피부영재의 소득기준이라든가 지역보험료,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과 관련된 소득기준은 각각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것이 앞에 있는 종합소득세라든가 이 분리과세 세금 낼 때 그 기준을 어떤 걸 이용하면 이해하기 쉬운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